그래서 지금부터 볼 건데 공부 순서가 첫 번째로 보시면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면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고시반 있을 때 제가 회계사를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었던 애가 있었어요.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저도 1차 군대 제대하고 1차를 6개월 만에 붙을 정도면 새벽 2시까지 그 독서실에 앉아있었거든요. 도서관에? 고시반에? 그리고 아침 7시까지 왔다고요. 그럼 나도 5시간 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옆자리가 제가 갈 때도 앉아있고 제가 왔을 때도 이미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걔는 나 눈치 보고 있다 나 가면 아우 갔네 저 새끼 하면서 그때 가고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다고요. 야 너는 그때 도대체 어떻게 한 거니 그랬더니 아우 나 그때 죽을 뻔했어. 왜? 나 하루에 3시간 잤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케이스를 보고 지금부터 얘기할 계획을 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지만 보통 요 공부를 시작하면 2년 안에 끝나는 게 가장 나이스예요. 보통 한 1년 6개월? 1년 8개월 이 정도에 끝나면 정말 잘하시고 정말 나이스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2년 조금 넘는 경우도 있어요. 평생 먹고 사는 좋은 자격증인데 당연히 그 정도 공부는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볼 건데 공부 순서가 첫 번째로 보시면 입문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입문 강의. 회계 원리 입문 강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회계 원리거든요. 제가 가르쳐요.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 써놓을게요. 인강 들으시는 분은 인강 들으실 거면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대학교 때 회계 원리 들었어요. 안 들어도 되겠죠? 아니 다시 들어야 돼요. 대학교 회계 원리랑 수험 강의 회계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회계 원리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저는 베이스가 있어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베이스가 있어서예요. 막상 물어보면 베이스가 없더라고요. 회계 원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제 강의로. 요거 들으시고요. 요거 듣고 나면 저희 학원 뭐가 있냐면 기본 강의가 있어요. 저희 그럼 봐봐요. 지금 저희 재무회계 배운다고 그랬죠. 시험 범위에. 원가 관리 회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학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택법 있거든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요 5과목을 기본 강의 4개월 동안 보통 공부를 하세요. 저희 실강을 끊으시면 4개월 동안 요 5과목 끝날 수 있도록 보통 진행을 하고요. 4개월에서 5개월 사이로 인강 듣는 분도 4개월에서 5개월보다 더 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야 돼요. 그 기본 강의 듣는 순서는요. 회계원리 듣고 이 재무회계가 중급회계 1, 중급회계 2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계원리 듣고 중급회계 1까지 듣고 중급회계 2에 세법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본인 취향에 따라 순서대로 들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이 제일 중요해요. 1, 2, 3 나머지는 취사 선택. 회계랑 세법이 제일 그 양이 많거든요. 인강 들으시는 분도 이 순서로 들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봤고요.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우리 아까 여기 봤는데 여러분 봐봐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세법 얘기를 하지만 2차 시험 때 이건 새로 배우거든요. 이거는 기본 강의 때는 안 배워요. 그리고 이건 객관식이고 이건 주관식이거든요. 근데 봐봐 1차 시험 5월에 끝나고 8월에 시험 보면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거 준비하기 빡세겠죠? 그래서 보통 동차 때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동차 이번에 저희 학원 합격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실강 기준으로 동차 합격생 거의 20% 아니 거의 30% 정도 나왔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동차 합격생 30%가 쉬운 게 아니에요. 등록 인원으로 30% 나왔다고요. 광고 아니에요. 자 증거 자료 했어요. 꽤 많이 나왔는데 이게 벅차잖아요. 준비할 시간이 다 안 된다고요. 이게 또 짧은 객관식 문제랑 긴 주관식 문제랑 같은 과목이라도 레벨의 차이가 상당한데 그래서 보통 뭐가 있냐면 내가 기본 강의까지 잘 소화했으면 심화 강의라는 게 있어요. 심화 강의는 이제 2차 과목 2차에 시험 보는 과목들을 2차 문제 사이즈로 한번 연습해 보는 걸 심화 강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데 조금 더 2차에 가까운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동차한 학생 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인터뷰를 해봤는데 심화 강의 들은 게 동차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2년 공부하는데 동차 1년 만에 끝내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심화는 꼭 필수도 아니야. 이걸 하는데 이거 다 100% 이해 못한 것 같아. 많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그럼 이 기간에 이걸 복습해야겠죠. 무턱대고 진도만 나가는 게 또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거는 이거 들어보시고 본인의 이해도에 따라 상담하시고 들을지 말지 결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객관식 강의가 있어요. 객관식 강의는 뭐냐면 정말 이제 1차 시험을 대비로 정말로 문제 빨리 푸는 요령 마지막 핵심 정리
실제로 객관식 기출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문제 객관식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객관식 강의예요. 보통 여기까지도 좀 들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뭐 최종 정리랑 GS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객관식까지 푸는데 공부해야 될 과목들과 소요되는 시간들이에요. 보통 몇 개월이죠 지금? 뭐? 5개월, 7개월, 10개월, 11개월, 벌써 1년이네. 물론 언제 시작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보통 이거 1차 준비하는 데만 해도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한 1년 정도 사이클은 걸린다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뭐 주변에서 어디서 이거 7개월 만에 붙었네 이런 거 듣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시기로 하셨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 아니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 이런 생각 하고 가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제가 안 했는데 이제 합니다. 왜냐면 진짜 저도 강의한 지 한 10년 됐거든요. 10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합격자도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벌죠. 하지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한 명 한 명 한참 그 소중한 20대 중반 30대 초반까지 이 나이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 쓰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 듣고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거 빼지도 못하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충분히 들으시고 아 정말 이 정도 걸리는구나 한번 공부하기로 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가시는 게 좋다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1차 시험 보면 동차 강의가 있습니다. 왜냐면 1차 시험 붙고 나면 2차 시험 강의 과목에 대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을 테니까 요때 요거 이제 2차 강의를 해요. 여기까지 하면 정말로 2차까지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하고 시험 보고 떨어지면 그해 12월부터 이제 유예생 2차를 두 번째 보는 반 과정이 유예 1기, 유예 2기, 유예 3기 이렇게 시작되죠. 이거 3기인데 2기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유예 1기, 유예 2기, 유예 3기. 유예 때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베스트가 2년 내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베스트가 2년 내외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정도 걸립니다. 여기까지요.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보시면 그래서 세무사 공부 시기를 보면 개인적으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학원별로 다른데 5월에 세무사반을 시작하는 학원들이 꽤 많아요. 기본 강의를 5월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업계의 비밀인데 보통 5월에 세무사반을 기본 강의를 시작하는 학원들이 꽤 많아요. 왠지 알아요? 1월에는 회계사반 오픈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강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1월에 회계사반 하시는 분 따로 회계사반 하시고 세무사반은 1월에 따로 열려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저도 회계사 강의하는데 저는 3월에 회계사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두 분씩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1월에 오픈합니다. 당연히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공부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 입문 강의랑 기본 강의 하고 저희 학원 커리큘럼 보시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심화 강의 하시고 꼭 저희 학원 수업을 안 들으시더라도 인강으로 들으시더라도 요 계획표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10월까지는 심화 강의를 들으시던지 기본 강의를 다시 복습하시던지 그리고 보통 학원들이 11월부터 1월까지 기본 객관식 강의를 합니다. 요때 3회독 하시고 2월부터 4월까지 객관식 강의도 끝나고 혼자 복습하다 보면 저희 학원이 최종 정리반이랑 모의고사반을 운영하거든요. 1차 대비로 요거에서 4회독 하시고 그리고 단계 특강 보시고 5회독해서 시험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이제 1월부터 공부를 좀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지금 요 계획표에 따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뭐 본인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꾸 욕심부려서 나는 더 빨리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열심히 하고 다 똑똑해요. 요 스케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더 빨리 할 필요도 없고요. 더 늘어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계법인 텍스팀 다닐 때 이직할 뻔했어요. 세무사 직업 소개가 있는데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세무사가 단순히 일반 사업체들의 장부를 작성해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부 작성하는 걸 기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세무사가 하는 일의 극히 일부고 사실 수익성도 그렇게 높지 않은 업무예요. 보통 세무사가 하는 업무를 보면 세금 같은 경우에 우리 법인세가 있어요. 법인세가 뭐냐면 기업이 세금 납부하는 걸 법인세라고 그래요. 그럼 개인이 세금 납부하는 거 뭐라고 할까요? 소득세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는 법인세나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 신고 납부 업무를 저희가 대행해 드리죠. 근데 세금 신고 납부 업무만 해드린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여러분 우리 양도세도 있어요. 법인세 소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랑 증여세 있습니다. 상속세도 있어요. 요즘 가장 핫한 그 세목 중에 두 가지죠. 증여세, 상속세. 여러분 아세요? 미국은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드디어 베이브 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거나 돌아가시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즘에 보면은 이쪽보다 이쪽이 더 아주 화랑이고 앞으로도 10몇 년 동안은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거든요.
저희가 이런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나 플랜도 짜드리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해. 이거 말고도 세금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일을 합니다. 저는 회계사지만 회계법인, 세무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회계법인 텍스팀에 있었거든요. 저는 주로 금융텍스 쪽이라고 해서 은행들, 금융사들 법인세 신고 납부하는 쪽에서 주로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무사라고 하신다면 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이런 세무에 대한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로는 어떻게 될까요? 진로는 세무사 따시면 뭐 할 것 같아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뭘 할까요? 사무실 차리는 거요? 대부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세무사 같은 경우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은 세무법인이나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수습 기간이고, 여러분 우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회계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자꾸만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갓 세무사가 됐거나 이제 갓 회계사가 됐거나 이런 친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1년차 2년차 얘기만 하는데, 저 회계사 13년차거든요 13년차 회계사인데, 회계사나 세무사나 적어도 5년 이상은 지나야 저기서 어디 가서 저 세무사예요, 저 회계사예요 일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능력을 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5년 이후부터의 진로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세무사가 되시면 많이 가는 데가 회계법인이 있어요. 회계법인에도 텍스본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무법인이 있어요. 보통 여기를 많이 가세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큰 데들 꽤 많거든요. 여기 가거나요, 아니면은 여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일반 기업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회계 업무나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들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사실 여기 많이 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그 인력들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따면 기업들, 여러분 뭐 은행이나 이런 데들,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공채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런 데서 근무 경력을 쌓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경력직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일을 하시다가 한 5년차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를 이직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제 친구들도 여기서 있다가 저 SK 이노베이션 가는 친구도 있고요. 뭐 다양한 친구가 있어요. 사실 저도 옛날에 회계법인 텍스팀 다닐 때 이직할 뻔했어요. 어느 날 그 거래처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거래처 직원분들도 좀 대응이 늦고 일도 할 게 없더라고요. 너무 심심해서 그냥 심심해서 구인구직을 보고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지금도 잘 나가지만 그때 잘 나갔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구인구직으로 회계사 경력직, 세무사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갈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심심해서 한번 지원을 했다고요. 제 그때 당시에 학점이 회계사 공부하냐고 갈아 마셨기 때문에 학점 3.19였어요. 토익, 회계사 붙었는데 무슨 토익을 봅니까? 무토익이었죠.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데 마침 거기 나갔던 회사 벽이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서 폰카로 그냥 바로 찍었어요. 증명사진 첨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첨부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왜냐면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까먹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나? 아침에 출근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정인돈 씨 되시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누구세요? 그랬더니 여기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빠 차입니다 하고 딱 끊었어요. 그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번호로. 아니, 정인돈 씨 되시죠? 아, 네. 그래서 아니, 현대자동차 입사 지원 안 하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서류 통과하셨으니까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 3.19에 무토익에 벽에 사진 대고 찍었으면 저 같은 회계사 한 300명 뽑은 줄 알고 진짜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면접 보러 갔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담당자한테 전화했어요. 어디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서 내려가더니 최종 3인이니까 면접 잘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 대형 기업, 대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서 경력을 쌓고 여기 가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다 뿌러날 거니까 거짓말을 하진 않겠죠. 우리 또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개인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실 같은 경우엔 개인 사무실을 차리거나 세무법인을 차리는 경우가 많죠. 제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 13년차 회계사인데 오산에 제 회계사 사무실이 있거든요. 뭐 세무사랑 업무를 거의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죠, 대표. 재밌어요. 저는 저희 사무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가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사무실이 있거든요. 학원 사무실이. 가끔씩 가면 직원분들 6분 계신데 깜짝깜짝 놀래요. 어머, 오셨나요? 그래서 아니 왜요? 제 사무실, 내 사무실인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개인 사무실을 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여기 못 있어서 차리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차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됩니다. 아신 것처럼 세무사 같은 경우엔 7급 세무직에 도전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7급 세무공무원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한테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 생각보다 그냥 공부하기에는 회계학 같은 경우에 문제가 꽤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
사실 세무사 갖고 가신 분들이 7급 세무직 공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7급 세무직 공무원으로 같이 있다가 일을 하시다가 한 10년 정도 경험을 쌓고 10년 정도 인맥을 쌓은 다음에 나와서 개업하시면 그것도 루트가 꽤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 많습니다. 기업도 요거 말고도 은행을 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나중에 세무사를 따시고 나서 저 아시는 분은 세무사로 은행에 들어가셨어요. 요즘 은행 보시면 저희 아내도 우리은행 다니다가 퇴사했지만 그 은행 같은 경우엔 직원분들이 본점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로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지점보단 본점을 좀 더 선호하시잖아요. 세무사 따시거나 하시면 일단 본점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우리 결국에 사무실 차리려면 좀 거래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직하기 몇 년 전부터 PB팀으로 이직하셔서 PB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고객들이랑 좀 안면을 트시고 그리고 개업해서 지금 여기 역삼역에서 세무법인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무사라는 직업이 세무에 대한 법률 서비스 전반적인 서비스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할 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궁무진하고 루트도 굉장히 많다. 추천드리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 좀 해드리고 싶고요. 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사라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유예생분들이랑 3차생분들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애정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왜냐면 작년에 문제가 그따위로 나오는 바람에 정말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솔직히 3차생분들 이번 3차생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거기다 어때요? 중간에 뭐 구제해주니 많이 추가 합격이 나오니 점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서 사람 막 진짜 피를 말렸잖아요. 근데 또 생뚱맞게 세법학2가 점수가 올라가면서 정말 멘탈 많이 나가고 힘들었을 텐데 그거 다 꾹꾹 이겨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저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진짜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에 회계학 원 재무회계가 이렇게 나와서 멘탈 많이 약하신 분들은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까봐 사실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연락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데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게 사실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2007년도에 회계사 1차 시험에 붙었어요. 맞아요.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죠. 근데 이 해가 부분합격 회계사 부분합격 시험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분합격이 아니었는데 부분합격이 최초로 도입된 해였어요. 근데 제가 이때 1차를 6개월 만에 붙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1차 붙고 나니까 긴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부분합격제가 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야 5과목 다 60점 넘는 건 불가능이야. 그게 많이 되냐? 허울뿐인 부분합격 제도야 그랬다고요. 저도 그냥 놀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지만 근데 웬걸? 시험 난이도가 대폭 낮아지면서 뭐 다 합격하지 못해도 3류 뭐 1류에 2류에 3류에 이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5류에 받았거든요. 놀았으니까 당연히 5류에 받았겠지. 그래도 2008년도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아이 그래도 하면 되겠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5위에 나오면은 내년에 붙겠다는 게 거의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다 5위에가 더 많이 붙을 거다 이런 얘기 막 있었어요. 더 집중하니까 시험을 까봤는데 세법 3점 차이로 제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진짜 붙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거 다 넘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때 친구들 같이 5위에 된 친구 있었는데 이때 같이 1차 공부 막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 무슨 1차야 하면 되겠지 하면서 1차 안 보고 했어요. 그게 날렸죠. 1차 봤으면 4개 붙었으니까 1위에 됐을 텐데. 근데 2009년에 1차를 다시 봐요. 근데 정말 떨어질 뻔해요. 제가 마킹시스로 1차 겨우 붙거든요. 떨어진 줄 알아서 고시반 짐 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때 됐는데 요때도 제가 또 시험을 떨어지죠. 대망의 2010년이 돼요. 2010년이 됐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다 붙어서 나간 거예요. 다 붙어서 나갔어. 이제 후배들이 뭐 나랑 같이 있게 되고 처음에 고시반 들어갔을 땐 나이가 어리다고 문 앞쪽에 안 좋은 자리 주더니 고시반 들어갔더니 오래 공부했다고 고시반에서 제일 좋은 자리 주더라고요. 진짜 되게 외롭고 힘들었어요. 이게 막 열불이 터지겠더라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밤 9시만 되면 속에서 불이 남아. 내 인생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불이 나. 그래서 9시에 저희 학교 그 법학관 가면 서울시내가 보이거든요. 옥상 올라갔고 서울시내 보면서 그냥 한숨 쉬다 내려오고 막 그랬어. 열불이 막 터지니까.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야, 회계사 하지 말 걸 그랬나? 괜히 회계사 때문에 내 인생 조지는 거 아닌가? 공부한다고 그랬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정말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사라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이 3차로 공부하셨거나 유예로 공부하셨던 분들
정말로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아씨 이번 재무회계 1차 시험까지 보고 나면 아 정말 내가 이게 운이 없는 사람인가, 나 세무사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직 채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 감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만약에 타임머신이 개발돼서 이때 진짜 저 완전 다 그 진짜 우울했었거든요. 진짜 우울해. 사람 성격도 진짜 이상했었고, 지금은 제가 이때 과거로 이때로 돌아가서 이때 저한테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좀 뭐 감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야 좀만 참어, 결국에 너 회계사 될 거고 시간 지나면 아씨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고 느낄 것만큼,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은 시간이 와! 나 봐! 좋아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 와요. 나만 안 되는 보다, 나만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하면서 자책할 필요 없어요. 좋은 날 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해야 합격해요. 아시겠죠? 작년 이맘때 1월 반으로 제 회계원리 수업부터 들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원래 5월인데 8월로 연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 1월에 회계원리 들었던 친구가 5월이면 시험을 못 봤을 텐데 8월로 연기돼가지고 시험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접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와 1월 1일 날 회계원리 시작,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개강해서 회계원리 시작했는데 8월에 1차 시험 붙었어요. 고득점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지금 2차 시험까지 봤어요. 제가 그 친구 왠가 어쩌면 동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너 동차하면 나한테 회계원리 들어서 너 지금 진짜로 거의 한 10개월 만에 붙는 거야? 막 광고하자 막 이러고 그랬거든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대단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전출했거든요. 수업 시간에 존 적도 없어. 결석한 적도 없고 지각한 적도 없어. 전출했어요. 회계원리부터 2차 동차 강의까지 거의 한 10개월을.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다고요. 댁이 어디 되세요? 그랬더니 인천 산다는 거예요. 아니 인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이 강남이잖아요. 그럼 인천이면 진짜 멀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출퇴근하냐고 했더니 버스 타고 출퇴근한대요. 와 그럼 너 뭐 너무 멀지 않냐고 했더니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반, 어쩌면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게 아침에는 아싸리 일찍 나오면 되니까 버스에서 앉아서 온대. 그럼 자고 오면서 되니까 괜찮대. 근데 갈 때는 이 집에 갈 때쯤 되면 공부하고 밤 10시 넘어서 집에 가더라도 이 버스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서 간다는 거예요. 1시간 반을 서서 간대. 저 같으면 그럼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다 나온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제 걔 사인 사비로 뭐 여기 강남역에 뭐 자취방이라도 하나 얻어주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얻어주진 않았지만 대단하더라고요. 그 정도 열이 있어야 된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2차 때 동차 강의 하는데 다들 너무 고생하니까 제가 동차생들 다 모아서 고깃집에서 고기 한번 샀다고요. 그래서 고기만 먹이려고 했는데 다들 어떻게 오랜만에 고기 먹고 그러니까 소주 한잔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니네 소주는 내가 사줄 수 있는데 내일 수업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소주 와 하면서 소주 한 잔씩 제가 따라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 친구 소주를 안 먹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술을 못 하나요? 했더니 술 너무 좋아한대요. 근데 왜 안 먹냐고 했더니 이거 지금 마시면 자기 바로 무너질 것 같아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혼자 묵묵히 고기만 먹더라고요. 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눈빛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너무 참는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와 그 정도 해야 합격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굳은 결의를 갖고 좀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과목 중에서 도드라지게 어려운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무사 시험 소개를 좀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기가 어려운데 세무사 시험은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는지.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응시 자격인데요. 영어만 통과하시면 돼요. 학점 없어요. 뭐 대학교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 되시면 영어만 넘으시면 돼요. 토익 700 이상, GTLF 65점 이상인데 생각보다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5월에 세무사는 1차 시험을 보거든요. 그럼 원서 접수를 뭐 2, 3월에 하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2월까지는 클리어를 해야 된다고. 1월까지는 클리어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시험이 코앞인데 1월까지 토익 못 넘었으면 시험 공부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무사를 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영어를 좀 빨리 취득하셔야 돼요. 영어를 아무리 늦어도 내년 시험 보기로 하셨으면 올해 12월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700. 영어 날 평소에 좀 못하지 않았다 그러면 별 다르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높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전 영어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영어 다 끝내고 학원에 올까요?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다들 이거 병행하면서 영어를 조금씩 조금씩 하세요. 근데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리면 영어가 진짜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진짜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싸리 학원을 다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가 1월 달에 갑자기 짐을 싸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가? 그럼 선생님 제가 끝끝내 영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안 되면 그냥 학원을 실강으로 듣고 한 달 정도 듣고 끝내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저희는 또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내가 혹시 영어가 자신이 없으면 영어도 학원 다니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뭐 해커스 영어에서 돈 받는 거 없어요. 여기까지 봤고요. 시험 구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시험 보기 전 12월 달에는 끝내야 된다. 미리미리 조금씩 하자 얘기했고요. 시험 구성을 보시면 저희는 1차는 4과목 보거든요. 회계학, 세법, 재정학, 선택법 이렇게 봐요. 회계학 안에는 제가 가리키는 재무회계가 24문제, 원가관리회계가 16문제, 그래서 40문제, 40문제, 40문제 이거 중에서 하나 택하셔서 40문제 이렇게 봅니다. 100점 만점으로 하고요. 합격 기준은요. 꽈락이 없어야 돼요. 꽈락은 뭐냐면 한 과목이라도 40점 밑으로 나오면 다른 거 다 맞았어도 탈락이에요. 평균 점수가 60점만 나오시면 돼. 이거 다 합한 거에 평균이 60점만 나오시면 1차는 자동 합격이에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상대평가거든요. 채점하고 나서도 발표 날 때까지 점수가 간당간당하면 내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럼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4848 전략을 많이 써요. 딱 봐도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네 과목 중에서 도드라지게 어려운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뭐가 어려울까요? 당연히 회계랑 세법이겠죠. 그렇죠? 요거 두 개가 어렵거든요. 1차 때 사실 제가 가르치는 재무회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40? 40? 80? 80 속칭 4848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보통 실제 시험 가면 3636 나와요. 그래서 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차는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지만 우리 5월에 끝나고 나면 2차를 8월에 보거든요. 2차에 8월에 보는 방법을 보면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 세법학 2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세요? 간평사라는 시험은 1차랑 2차가 과목이 연계가 전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간평사 공부하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1차랑 2차랑 같이 공부해요. 다 끌고 간다고요. 왜냐면 1차랑 2차랑 전혀 다른 과목이거든요. 근데 우리 세무사 같은 경우에 1차랑 2차랑 연계도가 뛰어나요. 요게 여기로 가고요. 이게 여기로 가고 세법을 나눠서 세법 약수를 여기 세법 계산을 여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 과목이 다 세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1차만 10번 붙으면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차를 붙고 2차를 붙어야 세무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열심히 하면 당연히 2차 준비가 되고 요거 열심히 하면 당연히 2차 준비가 돼요. 그래서 과목별 연계가 뛰어나기 때문에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세법이랑 재무회계를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차는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될까?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꽈락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떨어져요. 우리 얘도 명문상으로는 평균 60점 넘으면 무조건 2차도 합격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 과목 평균 60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 공부하면 최소 합격 인원이 있어요. 만약에 최소 합격 인원이 만약에 600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600명은 아니에요. 600명이라고 한다면 꽈락 없는 사람을 평균으로 쭉 순서를 세워가지고 1등부터 600명까지 해서 딱 잘라요. 그러면 합격되는 겁니다. 보통 합격 퍼트라인이 57, 58? 뭐 문제가 어려울 때는 53? 막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는 사실상 상대평가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우리 1차를 붙고 그의 2차를 보는 학생들을 뭐라 그러냐면 동차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2차를 떨어져. 예. 그럼 그 다음 연도에 1차를 또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2차를 한 번 더 보게 해줘요. 그런 학생들을 유예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엔 이거 붙고 요걸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이걸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은 저는 5분 걸리는데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자, 아무튼 회계사 시험도 세무사 시험도 전형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근데 공통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들이 많다.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돼? 네. 어차피 신유형은 몇 프로 안 된다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 30%도 사실 많고요. 신유형 나온다 그러면 한 5개? 25개 중에서 5개? 뭐 요즘에 24문제 나오죠, 제모에게? 회계사 같은 경우에 35문제 중에서 신유형 한 3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태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맞춰주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봐봐. 우리 유형자산 재평가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재평가 문제를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여태까지 책들을 보면 누계액 제거법이었대. 누계액 제거법. 근데 이번에 대문짝만하게 우리 회계처리 누계액 제거법이 아니라 비례수정법이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들고 가서 얘기해. 비례수정법 신유형 이런다고요. 똑같은 거죠. 표정이 아니라 표정인데 똑같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 물어보는 거 아니고는 나머지 게 다 똑같잖아.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기존 문제에 출제됐던 전형적인 문제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를 100% 숙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를 100% 숙지한다는 게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계속 외운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게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게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공부하다 보면 기출문제를 만약에 요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어차피 생뚱 처음 보는 완전 신유형은 풀 수가 없어. 저 정도 되면 풀 수 있어요. 어차피 행소법 안 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안 된다고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늘 봤던 문제를 맞춘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시면 사이즈가 되게 커. 사이즈가. 뭐 특히나 회계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유형자산 손상이면 손상차손 환입만 딱 물어보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된다고? 1번 X1년도 감가상각비, 2번 X2년도 손상차손, 3번 X3년도 감가상각비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 보통 어떻게 물어봐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고요. 그럼 리스 제공자인데 판매형 리스로 분류했대. 그럼 판매형 리스라고 하면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고?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고요. 그쵸?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 판매형 리스 같은 경우에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계정이 어떤 것들인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겠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 사이즈가 커지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를 다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보려면 왁구 위주로 외우겠다 이러시면 안 돼. 저도 왁구 좋아하지만 왁구가 통하는 단원이 있고 왁구가 안 통하는 단원이 있어요. 최근에 보면 왁구를 아주 짧게 외워서 그걸로 풀겠다. 거의 불가능해. 그렇게 쉽게 안 나온다고요. 사용권 나중에 리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 후 리스 있잖아.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판매 후 리스 있잖아. 옛날엔 판매 후 리스 뭐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처분 손익만 나온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최근에 보면 판매 후 리스 같은 경우에 처분 손익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판매 후 리스의 이용자 입장에서 당기 손익에 미친 영향 이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구조랑 계정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왁구 한두 개 외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면 객관식까지는 제가 이 주제별로 이슈별로 뭐 중요한 계정이 뭐가 있고 재무제표 모양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데 넘기지 말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줘야 되는데 너무 안 외워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시간 압박이에요. 시간 압박. 회계사도 세무사도 무조건 뭐 시간. 늘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환영합니다. 늘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 그럼 이 시간 부족한 걸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맨날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시간 압박하는 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세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히 몰라서 시간이 부족한 거지. 내가 계산기를 안 쳐서 계산기를 빨리 치는 훈련을 안 해서 이래서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시험장 가면 이제 퀴즈도 많이 보고 하겠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계산을 했는데 답이 400이 나왔어. 보기에 400이 1번부터 5번까지의 400이 없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내가 이걸 아는데 오래 풀어갖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아는데도 이거 푸는데 한 3분 걸려. 그런 건 제껴야지. 어차피 풀려고 낸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객관식까지는 연습장에 계산식도 쓰고 계정명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푸는 거예요. 연습장에 계정명도 써보고 그 다음에 식도 써보고 이래야 시험장 가서 계산기로 탁탁탁탁 되는 거지. 객관식부터 바로 계정명 안 쓰고 계산기로 그냥 뚝뚝뚝뚝 답 이렇게 하면 시험장 가면 말려요. 절대로 시간 내에 풀 수 없어요. 그래서 객관식 종강할 때까지는 식 다 써가면서 하는 거야. 계정명도 쓰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요. 아, 나 윤돈이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 아, 윤돈이가 분명히 계정명이랑 식 다 써서 풀라고 그랬더니, 아, 씨발, 그러니까 시간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3분씩 걸려? 아, 사기당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없을 때고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을 때인데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공부 개 잘했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다고요. 이게 맞는 소리예요. 하다 보면 이게 지워지면서 빨리 풀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계산기로 두들기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100% 시험장 가면 말리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선생님 언제부터 그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한 달 전부터 빨리 풀면 돼요. 보통 한 달 시험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실력이 이제 완성돼 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도 시험 한 달 전까지는 맨날 점수가 안 좋아.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네가 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한 달 전부터 실력이 완성되기 시작한다고. 그때부터 빨리 풀면 돼. 그래서 한 문제 몇 분 정도 걸리면 되는데요. 3분. 3분. 저는 5분 걸리는데요.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3분. 3분을 우리가 1분 30초까지 줄어가는 과정이에요. 3분 정도 해갖고 정확히 푸는 게 더 중요해. 종강할 때까지는.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간 극복 방법은 정확히 푸는 거, 정확히.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이게. 빌 게이츠가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에 대기업이 남아있다면 이 회사만 남아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대. 그리고 얼마 전에 소지섭 씨가 광고했대. 이때 당시에 소지섭 씨가 슈퍼스타였거든요. 광고했대. 나 이 회사 주식 한번 몰빵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제 평소 같으면 너 알아서 해. 또 잃겠지 뭐. 이러고 넘어갈 건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 회사의 회계 정보를 봤어요. 회계 원리는 들었다는 가정하에 할게요. 그래서 그 회사에 손익계산서를 봤다 처음에. 손익계산서를. 그랬더니 매출 뭐죠? 물건 팔아서 번 돈이잖아요. 매출이 1조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1조 넘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와 대박 쩌는데 이랬다고요. 근데 이상해. 재무상태표를 봤어요.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차입금이 0.9조 있더라고. 빌린 돈이. 물론 숫자는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오버했어요. 0.9조. 아니 매출 1조인데 빚이 9천억이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이 회사 주식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치 뭔가 좀 이상하지? 저기서 아니 뭐야 이거 봤더니 세상에 이자 비용 돈 빌려서 이자 낸 거 봤더니 이것도 한 1,000억 되더라고. 이게 말이 돼요? 자기가 번 돈의 10%가 이자로 나가.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하고 현금 오름표를 봤어요. 현금 오름표를 봤더니 1년 동안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게 마이너스더라고. 아니 물건 팔아서 버는 돈이 1조가 넘는 회사가 돈 들어오고 나간 걸 퉁치면 돈 나간 게 더 많대. 적자래 적자. 아주머니들 가게 보실 때 하는 얘기 있잖아. 가게 올해 이번 달에 빵꾸 났다. 빵꾸 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여기까지 딱 보고 그 친구한테 핸드폰 딱 덮었어. 그 친구한테 야 동원아 여기 오늘 돼지고기 먹어서 술값이 한 15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네가 내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원이가 내가 왜 내니? 제가 그래서 뭐냐면 닥치고 네가 내. 그리고 그 회사 주식은 안 사는 거야. 약속 이랬다고요. 그래서 일단 걔가 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다시 한번 전화했다고요. 너 그 회사 주식 사면 아주 나랑 끝나는 줄 알아 그랬다고요. 그 주식을 안 샀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그 유명한 모뉴엘이라는 회사였어요. 네이버에 모뉴엘 치면 연관 검색어로 회계부정, 모뉴엘 사태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요 사이 14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회계부정 중에 하나였어요. 모뉴엘. 이 새끼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이 로봇 청소기 만들고 가전제품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저기 동남아에 모뉴엘 주니어라는 회사를 차린 거야. 얘가 얘고 얘가 얘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얘가 얘고 얘가 얘인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해외에 있는 이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다고.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판매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면 반납 없이 계속 팔면 되겠네. 그러니까 매출이 1조 나온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여기 가봤더니 나중에 물건을 보낼 게 없으니까 박스에 벽돌 넣어서 보내고 막 그랬다고.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파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1조겠지. 근데 봐봐. 내가 나한테 파는데 돈 줄 수 있어 없어요? 돈 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팔았겠어요?
외상으로 팔았겠지. 그럼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여기 뭐가 꽂히겠어요? 회계 원리 배웠었으면 이 정도 알 건데. 매출 채권이라는 게 꽂히겠죠? 돈 받을 권리 외상값. 매출 채권 뭐라고? 외상값. 물건 외상으로 팔았겠지. 내가 나한테 팔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이 막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 모니에 보면 여기 매출 채권이 거의 1조 있었다고. 거의 1조. 왜냐면 다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럼 돈은 어디서 마련했을까요? 밖에서 보기에는 얘가 해외에 있는 해외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고 외상값으로 1조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밖에서 보기에는. 그럼 모뉴에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이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다고요. 내가 외국 회사한테 받을 돈 1조가 있는데 이거 담보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네 돈 못 갚으면 네가 여기 가서 직접 1조 받아오면 되잖아. 그랬다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알았어. 그럼 대출해줄게. 그래서 은행이 요 모뉴엘한테 대출해줬다고. 그래서 차입금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행이 천년만년 계속 무한대로 대출해주는 게 아니잖아. 대출이 이제 끝나가겠지. 대출이 끝나가면 얘 돈 있어 없어? 없어요. 계속 나한테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이 이제 야 이제 돈을 좀 갚아야지. 대출 더 이상 못 해주겠는데 돈 좀 갚아. 언제 갚는 거야 그랬다고요. 근데 모뉴엘이 못 갚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은행이 어떻게? 알았어 그럼 내가 요거 들고 여기 찾아갈게. 찾아갔더니 누가 앉아있어? 모뉴엘입니다. 앉아있었다고요. 그래서 은행도 굉장히 많이 손해보고요. 모뉴엘 없어졌죠. 이런 구조인 걸 사실 저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만 봐도 대충 보이더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회계예요. 이게 회계야. 봐봐 회계가 마음 편안히 드시고 얼굴 밝게 하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점점 이제 세무사는 문제가 24문제로 고착화 되는 것 같네요. 일단 첫 번째로 채점했는데 60점 넘으셨어. 축하드립니다. 오늘까지만 노시고 내일부터는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막 달려오다가 한번 엔진을 놔버려서 난 일주일만 쉬고 공부해야지. 그럼 못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동차까지 완강을 하셔야, 동차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혹시 동차가 떨어져서도 유예를 스무스하게 하는 거지. 동차 때 논 친구 빼고 우리 유예로 붙는 친구를 못 봤어요. 정말로. 보통 모든 학원이 동차만 가면, 그래도 저희 학원은 좀 끝까지 유지가 되지만 30%도 안 남아. 그래서 우리 2차 합격률이 3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놀지 마시고 오늘 채점하시고 그냥 오늘 기분 좋은 상태로 술 한잔 하시던지 가족들이랑 밥 한번 먹고 고기 한번 먹고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시작하셔야 돼. 여러분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탈락하신 분들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지금 재무회계가 50점 넘었다. 평균적으로 50점은 넘었다. 평락으로 떨어졌다. 그럼 나는 그냥 유예로 합격했다는 생각을 하시고 동차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평균 50점 넘었고 회계학도 50점 정도 돼. 그럼 동차 떨어지고 유예가 된다는 생각으로 동차 공부를 그냥 하세요. 공부 안 할 게 아니면.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 내가 50점 미만이다. 재무회계 꽈랑 났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괜히 나 너무 분해.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는데 재무회계 한 40점 미만이야. 분한 마음에 나도 동차만 들을래. 제가 그래갖고 동차만 완강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냥 내가 아직 기본이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생각으로 다시 공부할 마음이라면 기본반을 다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드리는 거. 제가 약 파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쵸? 모르는 게 아직 많아.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이번에 시험도 어려웠는데 합격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쉽게 또 고배를 마신 친구가 있다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2차 시험만 4번 봤잖아요. 여러분 강사분들 중에 동차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4번 봤거든요. 4번. 여러분 1, 2년 늦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쵸? 저도 진짜 이 29살에 딱 붙었거든요. 30대 가기 직전에. 제가 공부를 군대에서부터 시작하면 24살에 시작했다고요. 그럼 저도 진짜 한 5년, 6년 한 거죠. 5년, 6년. 공부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속도 많이 상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지금 42살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 공부, 회계사 공부를 여러분 세무사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해서 해낸 게 정말 내 인생에서 큰 플러스가 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번에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점수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죄진 거 없어요. 시험이 어려운 거지 뭐. 열심히 했는데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거지. 여러분 죄인 아니고 죄진 거 아니니까 마음 편안히 드시고 얼굴 밝게 하시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 좀 쉬신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이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주 지나면 앞에 3줄 남아요. 저희 동네 여러분들 무시하시겠지만 속리단길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쪽으로 가서 거기 좀 구경하고 그 석촌호수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와, 근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춥지도 않고 이제 봄이더만. 속리단길에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석촌호수에도 막 여기저기 커플들이더라고요. 그쵸? 이제 봄바람 휘날리고 그러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수 있어요. 그쵸? 내 처지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쵸?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좀만 참읍시다. 좀만. 그쵸? 지금 우리 세무사 하시는 분은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지금 몇 월이지? 3월이지? 3, 4, 5, 1차 보고 6, 7, 8, 2차 볼 때까지 요 6개월을 바짝 쪼아주셔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근데 3, 4 봄바람 휘날리고 그쵸? 그냥 뭐 둘이 벌어요 막 이러고 하면은 그러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1차 끝나고 나면 모든 걸 쏟아내시고 동차 때 바로 노시는 분들 있다고요. 내가 지금 미리 예언할게. 우리 동차반 열잖아? 동차반 열면 그것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기까지는 가 있는다고. 아 진짜요. 많이 붙고 적게 붙고를 떠나서 저기까지 가 있는다고. 3주 지나면 앞에 3줄 남아요. 아 내가 못 가르쳐선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한 2달 지나면 진짜 한 2줄 남는다고 3줄 남는다고. 어떤 선생님도 똑같아요. 그 왜 그렇겠어. 이 지쳐서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지금도 많이 달려오셨겠지만 지금부터 8월까지만 열심히 하시면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좀만 기운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 진짜 8월까지 6개월만 지금부터 참으면 내년에는 봄바람을 같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운 내시고. 근데 못 참으면 내 2년 지나서 또 우리 한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운 냅시다. 그렇죠? 요 정도 단원에서의 말 문제는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잠깐만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말 문제 나오는 거 보면 말 문제 어머 이건 나와야 해. 말 문제 출제 리스트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당연히 개념체계인데 개념체계에서 말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3개가 있죠. 3개가 지금 뭐야?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운 질적 특성이고, 우리 지금 요거 마스터한 거고, 두 번째로 뭐 있어요? 이번에 개정된 거 재무제표 요소 있잖아요. 재무제표 요소. 재무제표 요소를 보면 여기 자산, 부채 요거 정의 묻는 거 있다고요. 인식 요건은 너무 쉬우니까 그렇고.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할 거고요. 다른 데도 요거 나왔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측정이죠. 역사적 원가, 현행가치 요거요. 지금 다른 시험들도 보면 요 3개 중에서 2개씩은 매년 올해 나왔다고요 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 정리하면 적어도 여기서 2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개념 말문제에서 또 나오는 게 뭐야? 아 우리 그 자본유지 있는데 뭐 보실 분은 보시는데 자본유지 작년에 나왔거든요. 자주 나온 주제가 아닌데 작년에 저희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우리 뭐 있습니까? 재무제표 표시 공시 있잖아요. 요거 은근히 세무사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것도 정리할 거고요. 말문제 나오는 리스트를 보면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로 보면 사실 재고지산 말문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올해 딴 시험에서 재고지산 말문제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재고지산과 관련된 말문제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또 뭐 있어? 네 번째로 유형자산 있지. 유형자산 말문제 나오는 챕터들이 보면 몇 개 안 돼요. 다섯 번째로 뭐 있어? 무형자산은 무조건 말문제가 나오죠. 사실 무형자산 계산 문제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제로지 제로. 그래서 여러분 정리한다면 요거 하셔야 돼. 요거. 그쵸? 뭐 제가 꼭 찍으라면 요렇게 찍겠죠. 요렇게 해서 뭐 2개, 3개, 4개 여기까지 봤고요. 자 또 뭐 있어? 우리 말문제로 정리해야 될 거. 당연히 충당부채지. 충당부채도 무조건이에요. 충당부채는 한 해는 말문제고 한 해는 계산문제인데, 계산문제 충당부채 나올 거 뭐밖에 없어요? 제품보증 충당부채밖에 없는데 우리 작년에 나왔다고요. 제품보증 충당부채 그것도 어렵게. 그래서 올해 충당부채 말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말문제 또 나올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다음 7번 뭐 있어요? 말문제 나올 거 꼭 하나 나올 거 수입.
아, 수익은 무조건이죠. 다른 시험은 올해 한 해에 2개 나오는 적도 있어요. 수익. 그래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몇 개야? 2개, 3개, 4개, 5개, 6개. 나머지 2개는 원가에 양보하시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론 최근에 보면 회계사 시험도 그렇고 리스도 말 문제로 다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리스까지. 이렇게 정리할 거라고요, 우리 오늘. 돼야 될 텐데 4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여기까지 클리어한 거예요. 여기까지. 요 정도 단원에서의 말 문제는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단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요.